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 에니그마 머신을 저렇게 만든 그것도 감동적이고 그것을 해독한 것도 진짜 감동적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그 로직이 그 에니그마 머신에 들어 있고 이제 그 당시까지는 그거를 또 그 복잡한 경우를 해독을 한 거죠. 아까 그 플러그 보드라고 앞에 거기 이렇게 뭐 A를 E로 연결하고 하는 이거가 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거 웨더 리포트라는 그거를 가지고서 그 경우의 수를 확 줄임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 해보는 가지수가 이제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사람 손으로 하면 그렇더라도 가지수가 많아서 힘들 텐데 그거를 이제 아까 같이 그런 그 정기적인 그 모터를 써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빨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몇 분 만에 해독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몇 분 만에 그 연합군 측에서 아침에 웨더 리포트로 시작하는 그 메시지가 가면 몇 분 지나서 해독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20분이요. 네, 20분. 20분 지나면 연합군 측에서 이거를 해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모르는 척, 그 영화에 보면, 요 이미테이션 게임 보면 지금 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 독일이 그 오늘은 어디로 지나가는 영국 선박을 공격할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주인공 동생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이랬는데 그 연합군 측에서 처칠 쪽에서 그 모른 척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동생을 희생시키는 그런 내용이 영화에 나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당시에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만은 디지털 컴퓨터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기 전인데 이러한 디지털 머신을 만들고 또 해독하고 하는 것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에니그마 머신을 해독함으로 해서 연합군이 독일을 이기게 된 겁니다. The Enigma machine was used to encrypt. 여기서 아까 그 경우의 수가 아까 여기 위에는 같습니다만은 플러그보다는 약간 다르게 하는데 요게 플러그보다는 26개 중에서 20개를 선정하여 페어로 묶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그 설명은 되게 복잡하게 하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26개 중에서 20개를 선택을 해. 순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가지수가 26 콤비네이션 20이야. 그다음 20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왜냐하면 A를 Z에 연결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쭉 연결할 수 있는데 그 꼽을 수 있는 게 지금 20개니까 첫 번째는 본인 빼고 나면 19개 남잖아요. 그러니까 19개고 그다음 두 번째 꼽을 때는 꼽을 수 있는 데가 17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17. 이렇게 쭉 해서 1까지 해서 이거 곱하면 대략 이 경우의 수가 나오고 최종 가지수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디코딩은 어떻게 하느냐면 같은 로타 세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팅을 다 뭐 로타 세팅뿐만 아니라 플러그 보드 세팅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A를 누르면 K가 나왔다면 이제 K를 누르면 A가 돼요. 왜냐하면 회로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를 누르면 K에 불이 들어오고 K를 누르면 A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에니그마 머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 넘버 파일, 넘버 필이라고 나오는 그 동영상은 우리 같은 이러한 대학원 수업 같아요. 대학원 수업의 일부를 짜놓은 것 같고 혹시 에니그마 머신 관련해서 논의할 거 있나요 혹시? 없으면 이제 이 에니그마 머신은 그 대칭 암호화 기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암호화하는 쪽이나
암호를 해독하는 쪽이나 동일한 아까 그 코드북 이라고 했었죠. 동일한 그 키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를 해서 대칭 암호화 기술이라고 그러고 암호화할 때 하고 해독할 때, 디코딩 할 때 다른 키를 사용하는 그걸 우리가 에이시메트릭, 그러니까 비대칭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블록체인에서는 다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씁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은행 뭐 들어가서 하는 뭐 이런 거 다 이게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에서 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이 일립틱 커브 크립토그래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요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실제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핵심은 모듈러 어리스메틱이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아주 고등 수학이고 이러면 내가 소개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수학이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듈러 어리스메틱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나머지 연산 정도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종의 정수론의 한 분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론이라는 것이 수학에서, 말하자면 정수니까 이게 이제 실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저도 수학을 박사과정 할 때 부전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면서 뭐 정수론 뭐 공부할 게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소수라는 것은 본인과 그 수와 일 외에는 약수가 없는 그런 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암호화 기술에 사용이 된다 이런 정도만 얘기 들었는데 요거를 보면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고 지금의 공학 수학에서는 이런 것을 별로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공학 수학이 이렇게 정리될 때 이런 게 별로 안 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수론 중에서도 이런 모듈러 어리스메틱 이런 것들은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학 수학도 가르치거든요. 공학 수학 1, 2가 있는데 2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 수학을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수 A, B를 자연수 P로 나누면 A는 PQ1 더하기 R1, B는 PQ2 더하기 R2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몫이 Q1, Q2고 나머지 리메인더가 코오션트가 Q1, Q2 나머지 리메인더가 R1, R2라는 거죠. 우리가 뭐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런 정수연산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R1, R2가 같으면, 나머지가 같으면 이 두 수는, 요거는 이제 나누기 P인데 요 모듈러스라고 그러고, 요 P는 대부분의 경우에 소수를 씁니다. 소수. 소수라는 게 영어로 프라임 넘버, 본인과 1 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 P에 대해서 A와 B는 합동, 영어로는 congruence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A equal B, 모두 B 이렇게 쓰는데 말하자면 나머지가 같으면 이 모듈러 연산에서는 두 수가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다른 정수인데 나누기 P를 해서 나머지가 같으면 이 두 수는 모듈러 연산 입장에서는 두 수가 같다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일반 우리가 두 수가 같다는 거고 구별하기 위해서 등호 3개로 쓰기도 하는데 이 모듈러 연산에서는 그냥 일반 등호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하고 7은 모듈러스 2에 대해서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 나누기 2 하면 나머지가 얼마죠? 1입니다. 그 다음에 7 나누기 2 하면 나머지가 1이야. 그래서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이 5하고 7은 모듈러스 2 입장에서는 같은 수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 또 음수 5와 마이너스 1도 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5 나누기 6 하면 나머지가 5야. 마이너스 1도 나머지 계산할 때는 6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얼마로 해서 이걸 항상 나머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도 6으로 나누어주면 5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6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라는 겁니다. 그래서 5와 마이너스 1도 모듈러스 연산 입장에서는 같은 거다. 그 다음에 70과 마이너스 14. 이것도 70을 모드란 건 이제 모듈러스의 약자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 12로 나누어졌을 때 나머지가 10이고, 마이너스 14도 12로 나눠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요 항상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플러스로 해주고 요 값이 12보다가 작은 수가 되게. 그렇게 하면 여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0 같기 때문에 요 두 수도 모두 12 입장에서 같은 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수학을 생각한 겁니다. 이거 왜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이제 해보면 알아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이제 뭐 군 이런 건 사실 몰라도 되는데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그룹 시어리라고 있어요. 정수론 중에서 그거의 하위 집합으로, 하위 카테고리로서 그룹 시어리라고 있는데 우리말로 군 이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집합지가 있을 때 집합지에서 이항연산이 정의된, 이항연산이라는 것은 항 두 개가 이게 연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정의된다는 건 뭐냐면 A하고 B가 G 집합에 속할 때 요 연산을 수행한 그 결과도 다시 G 집합에 속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 G를 자연수라고 생각해보죠. 자연수의 집합에서 더하기라는 이항연산은 정의되나요? 자연수에서? 그러니까 3 더하기 5 하면 8인데 8도 자연수니까 그거는 플러스라는 연산이 정의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정의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의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뒤에 부분이 더 크게 되면 수가 나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하고 3은 다 자연수인데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정수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G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연수 집합에서는 마이너스 연산은 정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된다는 게 그런 의미야. 그런데 집합지에서 이항연산이 정의되고 정의돼야지 이제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A하고 B의 이항연산하고 C하고 요거를 먼저 한 연산하고 B하고 C를 먼저 한 연산하고 어떻게 같다는 겁니다. 정의 결과가. 이런 걸 우리가 associativity라고 그러죠. 결합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그 다음에 A 연산 E. E는 이제 identity인데 동일어로 identity 하는 게 E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A 연산 E하고 E 연산 A는 A다. 예를 들어서 곱하기에서는 동그라미가 곱하기 연산이라고 했을 때 E는 1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수 곱하기 1 하면 맨 그 수죠. 더하기일 때는 요 E가 뭐가 될까요? 동그라미가 더하기일 때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요 연산이 동그라미가 더하기야. 더하기일 때 E는 뭐가 될까요? 0이고. 그렇죠. 0입니다. 그러니까 3 더하기 0은 맨 3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에서는 E가 0이고 곱하기에서는 E라는 게 1입니다. 그래서 요 이항연산이라는 것이 이제 뭐 곱하기 연산일 수도 있고 더하기 연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제3의 연산일 수도 있는데
여러 식을 만족하는 E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교환법칙입니다. A 연산 B 한 거고 B 연산 A 한 것이 E가 될 때 요거는 역수의 관계가 있는 거죠. 역수가 되는 B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 자연수에서 이 나눗셈 같은 거는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누기 하면 분수가 되는데 분수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산이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집합이 있는데 거기서 이항연산이 정의되고 그 이항연산이 결합법칙하고 아이덴티티 엘리먼트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 그룹 세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 집합을. 그 집합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집합이라고 그러면 아무거나 다 집합이에요. 모아놓으면 컬렉션만 되면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합 중에서 가장 그 첫 번째 성질이 카운팅하는 수입니다. 1, 2, 3, 4 해를 수가 있어. 그래서 수의 집합은 꼭 수만 있는 게 아닌데 수의 집합할 때 카운팅이 되는 거 그게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두 원소가 직교한다 이런 걸 정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됨으로 해서 집합이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작아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요 세 가지만 만족하는 그러한 집합 그걸 우리가 군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의 예로서는 예를 들어서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복소수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군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가 덧셈일 경우에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정수이면서 이런 성질이 다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정수일 때는 E가 0이 되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유리수, 복소수의 집합에서도 마찬가지 E는 다 0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다 성립해요. 그 자연수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군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수의 집합에서는 항등 0과 여건 마이너스 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x 이꼴 자연수 1이라고 했을 때 이 x는 자연수 중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2x2 실행열 그리고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원소 하나하나가 다 2x2 실행열 리얼 매트릭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곱셈에 대해서 군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BC하고 ABC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행렬에서는 요거는 만족하는데 요게 여건이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항등원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A 여건은 A 인버스인데 A 인버스가 존재 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각선 엘리먼트가 제로고 대각선 아래쪽이 다 제로인 그런 행렬이 있다. 2x2 행렬이다. 그랬을 때 그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x2 실행렬은 곱셈에 대해서 군이 아니다. 행렬식이 0이 아닌 2x2 실행렬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이 과목에서는 컨트롤 이론 같은 걸 깊이 하다 보면 리 그룹이라고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수를 이 수를 얘기하면 하다 보면 요 갈로아 하고 이게 아벨 요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소개를 하면 요런 갈로아라고 있습니다. 요거 18세 이 친구가 이게 1811년 이때 이제 20살에 죽은 거야. 이 친구가 18살에 그룹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수학에서. 그래서 고차 방정식 해풀이 하는데 이 그룹이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는 수학계에서 가장 큰 그 화두가 뭐였냐면 고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디지털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죠. 오늘날은 디지털 컴퓨터 매트랩에다가 고차 방정식 집어넣으면 뭐 금방 루트 해서 그 해수만 집어넣으면 뭐 어떤 고차 방정식이든 간에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있건 없건 근사이를 항상 구해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고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이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전에 2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1600년 뭐 1500 몇십 년 이때 벌써 알려져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2차 방정식의 일반해 같은 2차 방정식이라는 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그게 일반해잖아요. 그런 형태의 해를 3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퀄 0 그것의 일반의 x는 얼마다 이런 걸 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3차 방정식 일반해가 구해지니까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또 구하는데 그것도 페라리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그걸 구합니다. 그리고 4차 방정식까지 구해지니까 이제 그러면 5차 방정식에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AX의 5승 더하기 BX의 4승 플러스 쭉 해서 이퀄 0 그거의 일반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근 한 200년간 사람들이 출하를 하는데 안 구해지는 겁니다. 평생 그거를 구하려다가 그냥 인생 다 보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수학자들 중에서 안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갈루아라든지 아벨 이 친구가 이제 5차 방정식, 5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해요. 그리고 증명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5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사람은 쓸데없는데 그냥 인생을 다 보낸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아벨도 갈루아가 사용한 요 그룹 시어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여자를 두고 이제 한 여자를 두고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결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제 이 상대방 남자가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결투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걸 거절하면 그 당시에는 또 되게 치욕적으로 생각이 돼서 그거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결투를 해서 그냥 총 맞아서 죽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수학에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되게 아까운 친구야. 그리고 이제 닐스 henrik 아벨이라고 이 친구는 노르웨이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젊은 시절에 26세 폐병으로 죽습니다. 이때는 이제 폐병으로 많이 죽는데 이 친구도 노르웨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럽을 전전하면서 프랑스, 파리, 독일 가가지고 가우스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도 괴팅엔 대학에 가가지고 만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자기 꿈이 대학에서 수학 교수가 되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죽은 뒤에 베를린 대학인가 거기서 교수 채용 승인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죽은 지 뭐 이틀인가 뒤에. 되게 이 친구도 아까운 친구인데 이 아벨이라는 친구는 노르웨이의 그 옛날 집회 보면 지금은 이제 노르웨이 집회가 다 뭐 이상한 그 추상화 형태로 했던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는 아직도 사람 인물을 쓰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요즘 그 집회 그 도면을 사람으로 안 하고 추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아벨이 그 500크로네라는 집회 인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사람들한테는 이 아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